니하오. 최근 중국 금융시장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시내의 증권사를 보면 평일에도 새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라는 소비자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간 주식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새롭게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종전에는 은행 예금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던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이 바뀌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중국 증시 랠리 등의 이슈 때문이 아니라 중국 내부 자산시장의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역사적,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은행 예금이나 저축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덜 안정적이라는 인식도 강했고 의료비나 노후 준비를 위한 비상금 마련을 선호하려는 인식도 짙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금 마련은 저축이라는 재정 습관이 있던 것인데요. 중국 소비자들이 비교적 보수적으로 자산을 보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중국 가계의 은행 예금 잔액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하락을 해도 중국의 대다수 가정은 여전히 저축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소비자들이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금융 환경이 변하면서 투자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년 만기 은행 예금 금리가 연 1% 미만으로까지 낮아졌는데 단순히 저축만으로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겁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도 가계 저축 자금이 주식이나 펀드 등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기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 내에서 가계 자산이 은행에서 증권, 펀드 등 비은행권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수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8월 중국 내 가계 예금은 전년 대비 6천억 위안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비은행권 예수금은 1조 1,800억 위안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안전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선호하고 있지만 주식, ETF, 금 투자 등 추가 수익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은행 예금 금리를 버틸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겁니다. 2020년 10월만 해도 5년 만기의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4%였습니다. 올해 5월 6대 국유은행이 일제히 금리를 인하하면서 동일 상품의 금리는 이제 연 1.3%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1년 만기로 보면 국유은행의 금리는 연 0.95%입니다. 3년 만기로 해도 연 1.2%고요. 민영은행의 상황은 조금 낫습니다. 연 2에서 3%대 금리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 가입 금액으로 가입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20만 위안으로 접근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과거 은행에 예금만 주고서도 연 3에서 4%의 금리를 받던 소비자들이 어느새 연 2%조차 어려워지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마다 사은품을 증정하면서 각종 특판 행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저금리로 인해 예금 매력이 뚝 떨어지자 자본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것인데요. 올 8월 본토시장의 일평균 거래액은 2조 3천억 위안으로 7월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상하이 거래소에 개설된 신규 계좌 수는 전월 대비 35% 급증했고요. 총 265만 건에 달합니다. 베이징의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재이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대부분 수익률이 높은 다른 투자 채널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통화지표도 자금 유동성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8월 말 협의통화와 강의통화 간 증가율 격차는 마이너스 2.8%포인트로 2021년 6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협의통화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처럼 유동성이 높은 자금을 의미합니다. 정기예금이 요구불 예금으로 전환되거나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협의통화 증가율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자산 배치도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중심의 배치를 하고 있지만 아주 미묘하게 세대별로 특징이 갈리고 있습니다. 60에서 70대는 예금 증서 만기를 분산해서 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40에서 50대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전기예금으로 유지하면서 재무 안정망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은 원금 보장을 투자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은 주택구매 자금 등을 목적성 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안전자산으로 유지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 투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25세에서 35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금 투자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금 투자 고객은 전년 대비 약 3배나 늘었습니다. 이 중 20대에서 30대는 5배 급증했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다른 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이라는 뉴스가 확산된 영향입니다.
여성 소비자들은 현대적인 금 장신구를 구매해서 착용과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매매를 통해 황금성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남성은 실물 보관 부담이 없는 금 가격 변동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디지털 채널 발달로 금 투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자금이 투자 채널로 옮겨가지만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내 소비 위축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소득 증가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회복이 요원하다 보니 소비 잠재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소비 쿠폰 발행, 개인 소비 대출 이자 보조, 서비스 소비 및 노인 요양 재대출, 제도 신설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고용과 소득 개선이 이루어져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내 최고 성수기인 국경절, 중추절 연휴에도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모멘텀이나 충동이 살아나지 못한 탓입니다. 인구 이동량은 많았지만 지출이 비례해서 많아지진 않았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공원이나 문화 유적지처럼 돈을 덜 쓰면서 여행 기분을 낼 수 있는 이른바 제로 비용 관광지에만 특히 몰렸습니다. 중국 증시가 불부터 랠리를 일으켰을 때도 가계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실제 IMF는 중국의 민간 소비 촉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민간 저축률이 만성적으로 높은 데 비해 내수는 부동산 침체와 디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IMF는 중국이 민간 소비를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전환한 뒤 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재정구조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패키지에는 사회 안전망과 부동산 부분 정상화에 대한 더 많은 지출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 정책에는 훨씬 적게 지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IMF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전환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 침체, 지방정부 부채,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소비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는 겁니다. IMF의 지적대로 중국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소비 촉진에 나서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고질병인 주요 산업별 출혈 경쟁을 잡기 위해서 고삐를 더 죄고 있습니다. 자국 내 공급 과잉을 잡아야 산업 구조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무질서한 가격 경쟁을 관리하고 양호한 시장 가격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산업 질서 훼손을 더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중국 당국은 가격 경쟁은 시장 경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무질서한 경쟁은 산업 발전과 제품 혁신, 품질 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격 경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중증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협회와 유관기관이 산업의 평균 비용을 연구평가해서 경영자가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업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발표된 당국의 단속 방침과 최고 지도부의 발언을 미뤄볼 때 전기차, 태양광, 석유화학 분야가 중점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최근 부양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월 초 장기 연휴에서도 나타났듯이 소비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경계심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니하오. 중국의 경제 정책과 미래 산업 전략은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어떻게 경제 정책을 이끌어갈지를 결정하는 경제발전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첨단 기술 산업의 정책에 무게중심을 시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중전회라고 불리는 이 회의에선 내년부터 시작되는 15차 5개년 계획의 주요 골격이 마련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공경제 등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고 양저과학기술과 바이오 제조, 수소에너지, 핵융합에너지, 뇌기계 인터페이스, 체화지능, 6세대 이동통신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최고 권력기구의 결정인 만큼 여기서 만들어진 경제 정책 골격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크고 작은 정책 결정의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통 산업을 소홀히 하겠다는 방침은 아닙니다. 화학공업, 기계, 조선 등에서 글로벌 지위와 경쟁력을 공고화해서 전통 산업의 질적 향상도 함께 이끌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첨단 원천기술 강화를 국정 목표로 설정을 해서 미국과 패권 경쟁,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힘을 더 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초연구와 핵심 기술 공략을 계속 강화해서 새로운 모델, 알고리즘과 첨단 컴퓨팅 칩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플러스를 심층 실시해서 기술 혁신, 산업 발전, 소비 질 제고를 모두 추진할 방침입니다. AI 플러스는 AI와 각 산업을 결합하는 중국의 발전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런 중국의 향후 5개년 경제발전 전략에는 과학기술 자립을 통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미국의 봉쇄 시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딥커플링을 내세우면서 자국의 목을 조르는 미국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첨단 기술 자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만 해도 주로 관세를 수단으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오면서 중국이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식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무역 협상 타결 등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언제든지 미국의 첨단 기술 봉쇄 조치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이 AI 산업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생성형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계획경제의 특징을 활용해서 국가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유인이 커집니다. 중국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 정부의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 발전만을 강조한 것 같지만 내수 침체 해소에 대한 의지도 여전합니다. 전체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점을 고수하면서 민생 혜택과 소비 촉진, 물적, 인적 투자의 긴밀한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부각됩니다. 소비를 힘있게 진작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대목이 강조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4중전회 때 공동부유도 언급을 했습니다. 공동부유는 지난해 3중전회에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4중전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공동부유는 시진핑 2기 시절인 2021년 새로 조명받은 개념입니다. 중국은 이를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제창한 선부론, 즉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에 이를 확산한다는 개념의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 경제발전의 수혜를 전 국민이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소득격차, 자산격차를 줄이고 계층 고착화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채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 관련 중국 정부의 셈법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둔화가 경기 변동 탓이 아닌 심리적 신뢰의 문제라는 해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장기간 봉쇄와 부동산 시장 둔화로 가계의 경제적 자신감 자체가 약화됐다는 건데요. 정부가 나서서 이 같은 불신을 해소해줘야 소비가 살아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득은 늘지만 소비는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강해진 겁니다. 이렇게 소득과 소비의 괴리가 이어지면 내수가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긴 쉽지 않아집니다. 실제 중국 주요 도시의 호텔들은 최근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내 레스토랑 2곳 중 한 곳은 이용객이 줄어서 폐쇄를 고려하는 곳이 많습니다. 작은 얘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호텔 셰프들이 길거리에 노점상을 열고 호텔 음식을 포장마차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올 3분기 경제지표에서도 수출과 공업 생산은 호조인 대비해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는 부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경기 둔화, 소비 부진, 외자 유출, 청년 실업 등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디플레이션 압력과 기업들의 제살 깎기식 경쟁 역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의욕 상실을 상징하는 탕핑주의도 사회 이슈가 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내년 이후 돈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돌도록 정책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측해보면 일단 서비스형 제조 혁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형 제조란 기업의 생산, 운영 과정에서 서비스 요소의 비중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기존 제품 생산, 판매 중심에서 제품 플러스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인데요. 전통 제조업이 제품의 생산과 납품 등 물리적인 산출에 집중을 했다면 서비스
서비스용 제조는 기획,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 맞춤형 생산을 하고 납품 이후에도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서비스형 제조 모델 강조로 레노버, 하이어, 리바이 등 기업이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이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 교육, 의료, 보육, 체육 등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내수 진작을 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비스 소비 신수요 창출을 AI와 소비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온오프라인을 결합해서 디지털 서비스 소비를 장려하고 정보 소비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대표적입니다. 특히 바이인 차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고 서비스 소비 시즌 등 소비 촉진 행사도 자주 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중전에는 향후 중국의 권력 구도 방향을 보여줘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후계에 대한 신호가 전혀 없이 시 주석 중심 체제와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중장기 목표만 강조됐습니다. 사실 지난주 막 내린 올해 사중전에는 올해로 13년째 집권 중인 시 주석의 사연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 주석이 3년임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권력을 넘길 의사가 있다면 2027년 열리는 제21차 당대회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중전회에서 후계자감을 지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중전회에서는 획기적인 인사 변동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의 사상을 관철하고 시 주석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만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이후 15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를 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5년 더 노력을 해서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국력 및 국제 영향력을 대폭 키우겠다는 청사진까지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번 사중전회의 중앙위원회 위원 참석률은 84%를 기록했습니다. 참석률이 197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요. 이번 사중전회 참석자는 중앙위원 168명, 후보위원 147명 등 376명 정원 중 315명 뿐이었습니다. 전체 회의 불참 사유는 대개 사망이나 질병 그리고 실각입니다. 반부패 정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불참 인원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시 주석 지도력 아래 중장기 개혁 발전 목표 완수 시점을 2035년까지로 재차 강조한 것에 비춰봤을 때 전문가들은 2027년 열리는 다음 제21차 당대회를 통해서 사연임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니하오, 중국이 AI와 로봇, 바이오 등의 연간 최대 140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중국의 장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년 넘게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3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서입니다. 막대한 첨단 기술 투자가 내수 위축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중국 경제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암울한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PPI는 2022년 10월부터 3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하긴 했지만 연중 최대 연휴인 국경절 효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물가 하락세가 완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관세 전쟁의 영향을 받는 일부 생활용품과 서비스가 지난달 CPI 상승을 주도했지만 달걀, 축산류, 돼지고기, 채소, 과일, 곡물 등 필수 식품은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CPI는 2023년 2월 이후 0%대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술 굴기를 과시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중국의 AI 부분 자본 지출이 6천억에서 7천억 위안, 즉 최대로 하면 약 143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올 들어 불거진 미국과 관세 전쟁을 통해서 첨단 기술 전략 실행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선 고정자산 투자가 줄고 소매 판매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내수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은행인 차이나 머천트 은행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고객 소비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중국 상위 30개 기업 중 25곳이 가격 전쟁에 휘말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에 쏘는 투자 규모가 GDP의 약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쪼그라들고 있는 부동산 부문을 AI와 로봇 투자 등이 대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주도해야 할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도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법정 부채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부채를 합친 총 부채 잔액은 92조 6천억 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4년 새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정치 목적의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입된 지방정부의 부채가 자금시장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정부들은 줄어든 토지매각 수입에 부진한 세수로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의료나 사회복지, 인프라 투자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수 부진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진다면 중국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오히려 기술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나 내수 활성화보다는 기술 개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첨단 기술 개발을 더욱 시급한 우선순위로 여기기 있기 때문에 부동산 지원 등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기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이 때문에 나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역시 중국은 인구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향후 주택 수요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일자리와 소득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주택 구매자의 심리가 살아나는 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올해 부동산 매매가 8% 감소하고 내년에도 최소 6%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70대 도시를 보면 지난 9월 신규 주택가격 평균은 전월 대비 2.7% 하락했습니다. 8월에 2.1%보다도 하락폭이 커진 건데요. 중고주택의 경우 올 들어 최대 20% 급락한 도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마이클 스펜스는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홍차오 국제경제 포럼에서 중국의 신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관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는 상태라 시장 둔화는 소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언하는 대로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이 시간이 필요해 본다는 분석이 이래서 나옵니다. 더 과감한 재정 지출과 강도 높은 소비 촉진 정책이 필수적인데 아직은 중국 정부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의 고민은 지금 내수 부진만이 아닙니다. 그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간신히 떠받치고 있던 수출마저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광세가 지속되지 못하면 중국의 성장은 부동산 부분의 장기적인 위축과 민간 소비와 맞물려서 트리플 타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휴전에 돌입하긴 했지만 이전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지난달 중국의 수출은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때문에 이대로라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인 5% 안팎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달 달러화 기준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 줄었습니다. 전달 증가율인 8.3%는 물론 로이터 통신의 전망치였던 3%, 블룸버그 통신의 전망치였던 2.9%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올 2월에 춘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한 후 8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건데요.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수개월간 이어진 선적 러쉬가 끝나면서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예상한 중국 공장들이 재고 선적을 서두른 결과로 수출이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던 기저효과 도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수 침체 장기화로 인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투자와 함께 경제 3대 축으로 버텨온 수출마저 휘청거리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으로 수출 감소에도 버팀목이 됐던 유럽연합, 아세안 등으로 수출까지 줄어든 상황이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연말까지로 보자면 중국의 수출은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베트남과 같은 국가의 제품에 대한 관세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처음 얘기와 맞물리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미국 관세의 부분적인 철회로 인한 중국의 이득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 약세만 봐도 미국 이외의 지역의 출하가 전반적으로 둔화됐다는 겁니다. 멕시코를 보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산 제품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내수 확대로 경제 성장 동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에서 중국 정부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중기 경제 성장 로드맵인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내수 중심의 경제 모델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사중전회에서 내년 이후 5개년 계획을 승인을 했는데 주민 소비율을 명확하게 높이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주동적인 작용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산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대순환을 강화해 국내 국제 쌍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 측 구조 개혁 심화를 통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수가 주도하고 소비가 이끌며 내생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발전 모델 형성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공표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지도부가 비용이 많이 드는 소비 진작 조치를 우회해서 기술과 산업 발전에 집중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 문제를 완화하려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반도체와 고급 장비 같은 핵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특별 조치를 채택하거나 미국의 의존도를 끊으면서 히토류 광물 같은 자국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모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끝내더라도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과거 규모의 40%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 산업에 올인을 하더라도 국내 총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던 부동산 부분을 완벽하게 상쇄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하오.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중국의 대학 졸업생 수가 역대 최대 수준이 12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입니다. 올해 졸업생 수도 사상 최대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경제 부진 속에서 중국 청년의 취업난 우려가 커지면서 각종 부작용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년 중국의 대졸자 수는 올해보다 48만 명이 증가한 1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교육부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대졸자를 위한 고품질의 충분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 지역이나 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충분한 고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5월 처음으로 공식한 개념입니다. 신흥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서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는 국유기업들이 기존 1만 명 채용 계획에 더해서 신입 졸업생을 위한 2,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의 30%를 당해 졸업생에게 배정하기로 했고요. 올해 졸업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3억 4천만 위안, 즉 704억 원의 보조금을 선지급하고 구직 졸업 예정자들에게는 총 1억 위안의 일회성 구직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은 취약계층 졸업생들에게 1인당 1,500위안, 총 2억 위안의 구직 지원금을 줬고요. 베이징에서는 정보기관의 채용 규모 유지와 국유기업의 채용 확대를 장려하면서 매년 10만 명 이상 대졸자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이나 대학 간 협력이 곧바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년 대졸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입니다. 중국의 학생을 제외한 16에서 24세 도시 근로자의 실업률은 지난달 17.3%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새 기준을 적용해 발표를 시작한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 수준에서 매월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 경제 부진 속에서 대졸자 증가로 취업난이 심화하면 내수뿐 아니라 경기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불만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국 경제는 미국과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내수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올 3분기 4.8%에 그치면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4.9%를 기록해서 예상치인 5.5%를 밑돌았고요. 소매 판매 역시 2.9% 느는 데 그쳐서 5개월 연속 증가율이 둔화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해마다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중국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및 중앙정부 직속기관 응시자 수는
371만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이것도 온라인 등록 후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인원수만 집계한 겁니다. 중국 정부의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 인원은 총 39,700명으로 경쟁률을 계산해 보면 98대 1로 나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 베이징의 경쟁률이 165.53대 1로 가장 높았으며 닝샤이후이족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구이저우, 충칭 등 동부 해안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 지역도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얀마 접경지대인 중국 서남부 윈난성 루이리시의 국가인민국 루이리 송화센터에는 단 한 명을 선발하는데 7,591명의 지원자가 몰릴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와 경쟁률은 최근 4년 연속 치솟고 있습니다. 2022년 실시한 2023년도 시험 응시자 수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지난해 응시자 수는 341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1년 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했고 해마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가 30만에서 40만 명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인원은 2023년 3만 7천 명에서 내년도 3만 9천여 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경쟁률만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치솟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 연령 제한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연령 상한이 올해 시험부터 35세에서 38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예정자는 43세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극심한 취업난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 기업 문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중국에선 35세면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직장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한 청년은 민간 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업무 강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기로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과 함께 대학원 입학 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대학원 입학시험에 총 343만 명의 지원자가 등록을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일자리, 공무원 쏠림, 청년 실업, 쏟아지는 대졸자 등은 중국의 여러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젊은 소비자들이 국가 경제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소비자를 이끌어야 하는 대졸자를 비롯한 청년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한 지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년층조차도 언제든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에선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집값 하락이 곧바로 내 자산이 줄었다는 공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공포심이 극단적인 소비 유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층 사이에선 절약 풍조가 하나의 트렌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SNS 등의 콘텐츠로 소비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값비싼 스킨케어 제품 대신 일반 비누 한 개로 모든 세안을 해결하는 모습이나 초저가 식비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달러로 두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SNS에 올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알리바바 대신 초저가 쇼핑몰 핀더더를 이용하고 스타벅스 대신 9.9위안짜리 저가 커피를 마시는 소비 다운그레이드가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 속에서 소비를 거부하는 탕핑, 즉 누워있기를 넘어서 부모의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전업 자녀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기업 수익 악화로 이것이 다시 임금 삭감과 고용시장 냉각으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뚝심이나 배짱 외교를 높게 평가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 들어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도 꽤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보여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소비하지 않는 중국인, 그래서 계속 침체하는 내수가 중국 경제의 현재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년째 가계소비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가계소비는 여전히 GDP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이 현재 60%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매우 낮은 비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년층들의 미래 전망도 암울합니다. 당장 소득과 일자리보다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중국은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첨단 기술 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신성장 독립 산업은 기존 제조업과 달리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게 하는 첨단 기술 굴기가 청년층에겐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대도시에선 석사학위까지 갖춘 청년층들이 대거 메이탄 등 배달 기사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통해 쌓은 능력과 노동시장의 실제 수요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경제의 핵심이 현재 수출과 투자인데 이 양대 기둥이 비대해지면서 경제 균형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중국 GDP 증가율이 5%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강화와 소비보조금 정책으로 상반기에 5.3%의 성장을 이뤄냈지만 3분기 이후 경제 성장 동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소매, 투자, 산업 생산 증가율이 전면적으로 둔화했고 내수 약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높은 기저효과와 중국의 재정부양책 강도가 약해진 점, 그리고 4분기 중국 경제가 큰 하방 압력에 직면한 점을 봤을 때 5% 성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GDP 증가율 목표치로 5% 안팎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 소비진작, 부동산 시장 안정, 출혈 경쟁 방지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인프라 투자나 복지 확대, 지방정부 부채 축소 등의 방향으로, 소비부양 정책은 서비스 쿠폰이나 헬스케어, 육아,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니하오. 중국의 속도감 있는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육성 정책에 과연 어떤 비결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교육이나 기업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지방정부의 움직임입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에는 지방정부가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철저한 성과주의로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내기 위해 지방정부는 다각도로 노력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주요 산업이나 경제 철학에 이 같은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산둥성의 경우 올 들어 매달 10여 차례 이상의 각종 첨단기술 박람회와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방직,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광성이란 이미지를 벗고 AI, 신에너지 등 첨단 산업 중심의 성으로 변모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산둥성 외자유치 담당 공무원은 중앙정부가 주는 첨단 산업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서 모든 성이 경쟁을 하고 있다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첨단 산업 인프라를 깔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 여러 공무원들이 매달리고 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기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인구나 땅덩어리로 보면 하나의 국가 규모인 23개 성도 자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입하는 나라 돈은 작년보다 8.3% 늘어나 1조 2,464억 위안, 즉 약 하나로 245조 원 정도입니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지방에 뿌려지는데 n분의 1로 나누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공산당의 1순위 목표인 기술 자립을 실현해줄 국가대표 기업 후보들이 몰려있는 성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시장 경제와 성과주의를 지방 보조금에도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중앙정부는 정책 우선순위와 평가 시스템에 따라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예산을 줍니다. AI, 로봇, 신에너지, 바이오 등 국가 중점 전략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될성 부른 기업을 여럿 거느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시범 사업을 따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과를 내며 후속 프로젝트로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잘하는 지방정부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스타트업 육성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광둥성 선전이 로봇, 스마트기기 스타트업을 위해 70억 위안짜리 투자 펀드를 조성한 것이나 주아이가 현지 기업에 5억 원 위안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저장성은 공무원들이 제2의 딥시크를 찾아낼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대규모 AI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저장성, 광둥성 등 기존 테크 중심지들은 곳곳에 휴머노이드 혁신센터를 세우면서 다른 성들의 도전을 뿌리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지역 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도 철저하게 경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을 여러 기업에 나눠줘서는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취재한 충칭의 사례를 보면 중국 중앙정부의 청사진이 지방정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가장 여실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충칭은 중국 기술굴기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수도 베이징에서 남서쪽으로 1800km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5년간 중국 경제의 핵심 전략인 제15차 5개년 계획의 진행 과정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첨단 기술 산업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업이죠. 바이두는 충칭 용찬에서 세계 최초로
6세대 로보택시를 출시했습니다. 6세대 로보택시는 인간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최상급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5 바로 아래 등급인 레벨 4입니다.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5세대를 개선해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사고 회피 능력과 안정성이 인간의 14배 수준이라는 자체평가도 있습니다. 바이두 충칭센터의 한 관계자는 텅 비어있는 운전석을 보지 않으면 도로 위에서 로보택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6세대 로보택시는 전후 좌우 사면으로 감지된 레이더의 정교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민첩한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를 해서 탑승자의 목소리만으로 창문과 에어컨, 조명 등을 작동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충칭은 중국 최초로 안전요원이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허가된 곳이기도 합니다. 바이두의 로보카이파오는 이곳에서 2022년부터 유상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창장관과 자린강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충칭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대교 진입로는 언제나 복잡하고 차량이 몰리는 특징도 있습니다. 언덕이 많아서 어찌 보면 여러 면에서 자율주행엔 불리한 환경 조건입니다. 하지만 충칭시는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시범구를 지정을 해서 산업을 육성시켰습니다. 바이두 관계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13인승 버스도 시범 운영 중인데 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지리적인 제약이 로보택시의 딥러닝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지형 덕분에 자율주행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에 최적의 테스트 베드라는 설명입니다. 자율주행만큼 충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특수로봇 부분입니다. 그중 치텅 로봇은 중국의 기술국이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치텅 로봇은 산업용 방포 로봇과 응급구조 로봇, 위험지역 안전점검 로봇 등 특수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수로봇 설계, R&D, 생산, 판매, 서비스를 수직 통합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치텅 로봇의 특수로봇은 중국식 기술 자립의 핵심 사례로 꼽힙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석유, 가스 플랜트, 화학 공장, 광산, 터널 같은 현장에 인간 대신 투입되는 바퀴 로봇, 레일 로봇, 방폭 4종보의 로봇의 핵심 기술을 치텅 로봇이 자력으로 개발해서입니다. 치텅 로봇은 현재 40여 개 국가에 맞춤형, 표준형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에너지 화학 기업인 시노펙 등을 주력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치텅 로봇 관계자는 인화성이나 폭발성 물질이 많은 산업 현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환경의 특수성을 알려주면 그에 맞게 순찰이나 안전 점검을 위한 로봇을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온이나 고압 등 위험한 환경에 인간 대신 로봇을 투입을 해서 열이나 가스 감지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로봇은 대당 가격이 최저 138만 위안, 즉 하나로 2억 8,71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500여 건의 위험을 조기 감지했으며 안전사고의 90%가량을 사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치텅 로봇 측의 설명입니다. 치텅 로봇은 전 직원 700여 명 가운데 절반을 R&D 인력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성능 개발에 필요한 AI 기술을 자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치텅 로봇 관계자는 AI 칩 관련해 해외나 타사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사 설계와 제도 능력 향상에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치텅 로봇은 이르면 내년 1분기엔 휴머노이드 로봇도 새롭게 출시해서 화재 현장이나 산악지대, 지대가 불균형한 산업 현장에 투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충칭에는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는 완성차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창청차입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창청차는 중국 최대 SUV 픽업 트럭 제조기업입니다. 창청차는 충칭에 100억 위안을 투자를 해서 차체, 엔진, 변속기 등 핵심 부품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아우르는 생산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창청차 충칭 스마트 공장은 연간 16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향후 신에너지차 비중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창청차의 충칭 스마트 공장은 로봇 프로그래밍 기술을 결합을 해서 용접 효율을 30% 향상시켰습니다. 용접 라인과 접착제 도포 라인의 산업용 로봇 적용률은 97%에 달합니다. 총 400대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창청차는 바이두와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 테스트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충칭은 오토바이, 기계, 철강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로보택시,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이 한 도시 안에서 연결이 되면서 도로와 공장, 데이터 센터를 아우르는 종합 테스트 궤도로 탈바꿈했습니다.
로봇, 자동차, 클라우드 컴퓨팅이 함께 작동하는 지능형 제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충칭이 이렇게 디지털 인프라, 실물 제조 결합 모델을 추진하는 데는 다양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운영 경험이 핵심 자산이 됐습니다. 충칭시의 경우 초기 개발 제품이라도 현장에서 시범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고 충칭대, 서남대 등 지역 대학과 기업이 자유롭게 AI나 자율주행, 로봇 관련 연구를 공동 진행할 수 있도록 산학연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렇게 구축되고 진행된 각종 산학연 프로그램 결과물이 충칭 내 기술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 충칭시를 자립형 공급망의 실험장으로 성장시킨 셈입니다. 또 충칭시는 베이징 대비 5분의 1 수준인 땅값과 싼 전기 이용료를 내세워서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텐센트 등 중국에 내놓으라 하는 정보통신 기업들이 잇따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연구기관을 충칭에 세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아울러 각종 세제 혜택과 행정 간소화로 국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역시 당초 우한을 공장 부지로 고려를 했지만 충칭시의 적극적인 구애와 우호적인 조건 제시로 충칭으로 부지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 지방정부들의 움직임과 전략을 잘 따져보면 중국 경제의 향후 모습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니하오. 최근 중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연말을 앞두고 더 큰 위기감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중국 베이징 최대 상권인 궈머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각종 금융회사들이 즐비한 중심 업무지구 항복판이지만 기업 로고를 지은 텅 빈 간판들이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띕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건물 외관과 달리 안쪽에는 문 닫힌 사무실이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궈마오를 비롯해 베이징 내 오피스 빌딩 중개를 주력으로 하는 부동산 사무소의 대표는 올 들어 임대료가 최대 30%까지 하락한 사무실이 나오고 있다며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만 해도 3.3제곱미터당 약 1254에서 1287위안, 즉 27만원 수준이던 궈마오 일대 사무실 임대료는 현재는 693에서 726위안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경기 둔화 등 각종 풍파에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무풍지대로 불리던 베이징마저 치솟는 공실률과 임대료 하락에 허덕이고 있는 셈입니다. 궈마오 포춘 파이낸셜 센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미국 로펌 클리어리 고틀리브는 최근 베이징 지사를 폐쇄했습니다. 궈마오 사업장 운영을 종료하고 홍콩 사무소로 기존 업무를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클리어리 고틀리브가 쓰던 사무실은 현재 공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근 랜드마크 복합물인 파크뷰 그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롤렉스 등 고급 브랜드 매장이 줄들이 이탈하고 공실이 늘면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 파크뷰 그룹은 지난해 말 자산 매각에 나섰습니다. 일단 기존 럭셔리 콘셉트를 버리고 중가 브랜드 입점과 식음료 매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입자 구성을 조정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해도 10%대던 베이징 전체 오피스 공실률은 올 들어 20%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그레이드 A, 즉 고급 오피스 시장에 집중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존스랑 라살은 올 들어 베이징 고급 오피스 시장의 임대료가 최소 18에서 20%가량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부동산 사무소 관계자는 베이징 내에서도 세부 지역을 나눠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면서 리쩌 금융지구나 왕징 주센차오 지역의 공실률은 30%를 웃도는 곳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10%대 후반 공실률을 보이는 중심 업무지구도 향후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어서 추가 공실 압력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궈마오 곳곳엔 우뚝 솟은 타워 크레인이 움직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베이징만의 일도 아닙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도시인 선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선전은 흔히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립니다. 도심 곳곳에 유리와 철골로 세워진 마천루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20여 년간 중국 경제의 고성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스카이라인 뒤에는 빠르게 쌓이고 있는 공실 문제가 있습니다.
올 들어 로봇 굴기를 보여주고 있는 선전의 올 3분기 말 기준 고급 오피스 공실률은 30%를 웃돌았습니다. 선전 역시 경기 부진으로 고급 오피스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텐센트처럼 주요 대기업이 자체 캠퍼스를 지은 뒤 단독 살림에 나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선전은 기술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본사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방정부는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대규모 상업, 오피스 용지를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나머지가 임대시장에 풀리면서 공급 과잉을 심화하게 된 겁니다.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이 오피스 빌딩의 추정 시장 가치는 2019년 고점 대비 최소 40% 급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도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오는 2028년까지 신규 공급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중국 상업용 시장 침체에는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습니다. 베이징의 경우 직접적인 촉매제는 비핵신 기능 해소 정책입니다. 중국 정부는 수도 기능을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국유 대기업 본사들을 베이징에서 고속철도로 1시간가량 거리인 허베이성 슝안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한두 개 층이 아닌 수만 제곱미터 규모 장기 임대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한번 빠져나간 수요를 우량 임차인으로 다시 채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베이징을 포함한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슬슬 발을 빼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계속된 미중 갈등과 불안한 경기 전망으로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중국 사무실 규모를 줄이거나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국적 기업들이 인력과 사무 공간을 축소하면서 수요 공백이 누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들은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인테리어 무상 지원, 전기차 충전 보조, 유연한 계약 기간, 전기요금 보조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서 세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요 도시의 공급은 쉽사리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고급 오피스 시장에 오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약 180만 제곱미터 신규 공급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상하이와 선전 등 다른 도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미 공실률이 20에서 30%에 달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물량 폭탄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울러 경기 둔화로 중국 소비자들이 좀채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명품 소비가 줄면서 대형 쇼핑몰 매출까지 같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킨 쇼핑몰의 수익성이 악화하니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 역시 유동성 악화에 덩달아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 통상 대규모 레버리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료가 20에서 30% 정도 떨어지면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받은 개발사나 자산 운용사, 이를 담보로 대출한 은행까지 유동성 위기가 전이되는 구조입니다. 베이징, 상하이와 선전,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오피스 쇼핑몰이 담보가치 하락과 채무 상환 실패로 강제 매각에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 정책 관계자는 헝다, 비고이 위안에 이어 왕커까지 굵직한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유동성 위기에 휩싸이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던 중국 부동산에 투자했던 글로벌 큰손들도 손실의 덫에 걸렸습니다. 지난 15년간 약 1,400억 달러, 즉 198조 원을 투입했지만 이례적인 공급 과잉과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아서 자산가치 폭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칼라이 그룹 등 대형 기관마저 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자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입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중국 내 상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자금 조달에 관여한 HSBC, SC 등 글로벌 은행들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중국 부동산 대출의 부실 증가를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 자본들은 지난 15년간 중국의 오피스타워나 쇼핑몰, 데이터 센터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긍정적인 투자 전망을 갖고 행동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예측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각에선 중국 상업용 부동산이 이미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는 암울한 진단도 나옵니다.
문제는 버틸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의 핵심 자산인 베이징과 상하이 오피스의 추정 시장 가치는 1919년 고점 대비 최소 40% 폭락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신규 오피스 공급은 오는 2028년까지 줄어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복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과 불안한 무역 환경 등으로 성장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개발사들의 과도한 부채로 시장 유동성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실 공급 과잉은 오피스뿐만 아니라 물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주요 도시의 일부 물류 창고 임대주들은 공시를 막기 위해서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요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상업용 부동산에 발이 묶인 상태에서 중국 국유 기업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임대료 하락과 투매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입니다. 니하오. 올해 중국 경제는 큰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는 올해 내수와의 전쟁이 전망됩니다. 고착화된 부동산 침체와 불안한 경기 전망으로 각종 부양책에도 소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펴고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에도 속도를 내겠지만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를 한참 밑돌 것으로 관측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연구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4.3에서 4.8%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4.3%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고요. 골드만삭스는 4.8%로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벌여온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휴전 중이지만 대다수 경제 예측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작년보다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선 수출 약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내수 경기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중국의 무역 흑자 탓에 미국과 유럽 등의 반발은 커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전쟁을 거치면서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20%에서 30%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무역 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인 수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 유럽은 중국의 무역 관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 상품 수입에 부과된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소비는 좀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 감소로 소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종전 수출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주도 성장으로 전환을 공식화했지만 실효 조치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비스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소득 증가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 규모 확대로 둔화의 늪에서 빠져나오겠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둔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의 회복 여부는 내수와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못하면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 안팎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내세워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혁신과 함께 전방위적인 내수 확대를 올해 경제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올린 곳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설비 투자, 문화관광업 발전 촉진 등으로 소비 진작에 경제 정책에 무게중심을 둘 전망입니다. 그럼 중국 기업들은 올해 어떤 경영 전략을 펼칠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중국 내수 부진과 맞물려서 중국 소비재 기업들의 올해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극심한 출혈 경쟁이 내건하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위기라는 진단이 많습니다. 중국의 대표 고급 주류인 바이주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던 바이주의 가격 통제 시스템이 최근 붕괴 상태에 놓였습니다. 마오타이는 그간 병당 1,499위안, 하나로 약 31만 원이라는 기준 가격을 설정해왔습니다.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현장
상장 점검과 고객당 구매 수량 제한으로 투기도 억제해왔고요. 하지만 지난해 일부 유통업체들이 백위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주 시장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엔 가격 급등으로 마오타이가 한때 중국 최대 시가총액 기업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유통업체들이 쌓여가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격이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우인과 핀더더 등 전자 상거래 플랫폼들은 마오타이를 할인가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내권화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큽니다. 당장은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이 유리해 보이지만 거시경제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유발해서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잉 재고를 떠안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많아서 바이주 가격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바이주 시장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 둔화가 길어지면서 소비재 기업들은 해외 시장을 통해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팜마트, 미니소, 안타, 루이신커피 등 중국 대표 브랜드들이 미국 내 신규 매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관세 전쟁이 불거지면서 극단의 갈등을 보였지만 중국 소비재 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발주자에 속하는 미니소의 경우 2023년 북미 100번째 매장을 낸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400여 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중국판 자라로 불리는 어반 레비노는 지난해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요. 런던에도 대형 매장을 냈습니다. 향후 5년 이내 해외 매장을 200개 개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에 이미 진출한 팜마트는 공격적인 매장을 확대해 북미 지역 매출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재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극심한 경쟁을 겪어본 만큼 해외 시장에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쉬인과 테무만 봐도 내수 시장에서 확보한 비용 효율성 수단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서 해외 젊은 소비자 등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증시는 다양한 대내외 변수에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크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는 올해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 진작책을 쓸 방침입니다. 낙관론자들은 올해 중국 증시가 최대 20%가량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중국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대기업 간 경쟁 완화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증시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올해 상하이, 선전 증시의 대형주로 구성돼 CSI 300 지수는 약 12%, MSCI 중국 지수는 약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HSBC도 올해 말 CSI 300 지수가 현재 수준보다 18%가량 높은 5,400선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승 폭이나 상승 속도 전망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도 올해 중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늘려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중국 가계저축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IT 산업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재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중국 기업들의 기업 공개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GPU 기업들이 대표적인데요. 지난달 메타엑스가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거창판에 상장을 했습니다. 메타엑스는 무어스레드에 이어 두 번째로 상당한 중국 GPU 기업입니다. 상장 첫날 종가는 692.95%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메타엑스는 단숨에 구이저우 마오타이, 캠브리콘에 이어서 A주 시장 3위 고가주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메타엑스는 2020년 9월 AMD 출신 천웨이량, 펑위, 량젠 등이 공동 창립한 기업입니다. AMD 출신 기술진 구선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콰이어 차이나, 매트릭스 파트너스 등 120여 개 주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고성능 범용 GPU와 AI 출원 GPU 개발, 응용기술 고도화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메타엑스는 2024년 중국 앱 시장에서 약 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AI 칩 주요 기업의 주가를 두고 펀더멘탈을 벗어난 과열 상태라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고성능 컴퓨팅은 중국 주식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이어지면서 비상장 첨단 반도체 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도 관련 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현지 업계에선 현재 상장품을 놓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첨단 반도체 지원이 지속되고 후발 기업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시각이 나옵니다. 물론 중국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왕커 등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연이은 유동성 위기와 주택가격 급락으로 침체 상태인 부동산 시장이 중국 내수 회복을 가로막을 것이란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금융업계에선 올해 중국 증시가 느린 소장세, 즉 완만한 상승작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니하오. 중국 전기차 업체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과 공격적인 기술 혁신에 힘입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 등 빠르게 바뀌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까지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성비 전기차라는 꼬리표를 떼내고 실내 인테리어와 자율주행 기능 등에 집중하면서 프리미엄 시장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단순히 세계 전기차 시장뿐 아니라 4년 안에는 내연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비아디는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에서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전기차에서도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차이나 쇼크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비아디의 지난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225만 6,714대로 전년보다 27.9%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아디는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은 164만 대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6%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차량 인도량이 줄면서 테슬라의 연간 차량 인도량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량은 41만 8,22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4분기 인도량은 앞서 테슬라가 20개 금융사의 전망을 자체 집계해 발표한 월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이 지난해 9월 말 종료되면서 소비자들이 3분기 중 전기차 구매를 예상 밖으로 늘린 게 4분기 구매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정치적 행보로 일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산 것도 연간 인도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아디는 전기차 생산량 기준으로는 이미 2024년에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판매량 기준으로는 176만 대로 179만 대를 판매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판매량에서도 테슬라를 처음으로 넘어선 겁니다. 비아디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모두 포함한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지난해 총 460만 2,436대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비아디는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방향으로 판매 전략을 수정해서 지난해 차량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야별 해외 판매 비중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비아디 외에 지리차, 상하이차, 창안차, 체리차 등이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둔화하면서 중국의 시장 장악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중국 베이징 시내의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다 보면 연초부터 차량 구매 상담을 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비아디 매장에서 10만 위안 이하 소형 전기차를 찾는 20대부터 화웨이 매장에서 70만 위안짜리 프리미엄 세단인 마에스트로 S800을 문의하는 40대까지 소비자 연령층도 다양했습니다. 화웨이 매장 직원은 기자에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럭셔리 전기차 모델을 문의하는 외국인 소비자들도 많아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 유럽의 강력한 무역 장벽에도 불구하고 오는 2030년까지 내연차를 포함한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해외 공장 건설 확대와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입지를 빠르게 구축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은 약 15%로 추정됩니다. 5년 안에 이 같은 점유율이 2배가량 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는 확고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은 63.7%에 달했습니다. 그 뒤로 유럽이 19.6%, 북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가 9.1%, 5.7%로 한참 뒤처지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상위 10개사 중 5곳이 중국차입니다. 비아디, 지리차, 상하이차, 창안차, 체리차 등입니다. 이 같은 성과에는 강력한 내수를 바탕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으로 공격적으로 진출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선 연간 1,000만 대 안팎의 신규 전기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빠르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앞세워 해외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14억 명의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수익 구조를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가짜 중고차처럼 각종 편법까지 맞물려서 파격적인 가격 할인이 중국 내에서 일상화됐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원가 절감 압박이 심해지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해외 공장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서 태국, 브라질, 헝가리 등의 아답터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현재 20% 수준으로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체가 많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 같은 해외 시장 공략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전기차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했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된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커넥티드 차량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차량용 반도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의 R&D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빠른 기술 혁신 주기를 확보하고 배터리부터 반도체에 이르는 수직 통합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 전기차 업체의 경쟁력은 인도 시장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타타모터스와 마힌드라 등 자동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핵심 전자부품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프라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인도 전기차 시장을 비아디 등 중국 전기차 업체가 과감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전기차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외교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거점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과 공급망, 정치적 관계를 강하게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탕 위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빅테크와 적극 협력하거나 기술 혁신을 통해 고급화에도 매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세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에 기대서 몸집을 키워왔지만 이제는 고품질 모델로 경쟁해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서입니다.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주행거리와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자율주행 관련 기능 혁신, 사용자 경험 적극 반영 등으로 프리미엄 전기차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11월 화웨이의 프리미엄 세단 마에스트로 S800은 중국 본토에서 2,145대 판매됐습니다. 중국 고급차 시장에서 포르쉐 파나메라, 벤츠 S클래스 등을 제치고 월별 기준으로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차량은 화웨이가 디자인과 내부 전장 시스템을 맡았고 중국 장화이차가 생산을 맡았습니다. 화웨이는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L3급 자율주행 기능과 전방의 충돌 방지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화웨이의 자체 스마트 운영체제인 흥멍을 깔아 전기차의 스마트폰화도 추구했습니다. 마에스트로 S800은 70만 8천 위안, 하나로 즉 1억 4,7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고급 사양은 102만 위안, 즉 2억 1,200만 원에 이릅니다. 정책, 외교 등으로 정부가 뒷받침하고 기술 혁신과 고급화 등으로 기업들이 이끌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재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개별국가의 시장 점유율 다툼을 넘어서서 글로벌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열 경쟁 상태인 내수 시장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됩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를 뒷받침해온 각종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있는 데다 신차 출시가 쏟아지면서 중국 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어서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적 대응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확대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징 나우 김은정이었습니다. 계좌도 마음도 충만한 한 주 되세요.